네, 여러분. 보다 효과적인 중재, 미디에이션을 하기 위한 여러 학술적인 논의들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소개드릴 내용은 제가 이제 이름을 진정성의 여부라고 지어봤는데요. 이제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협상의 당사자들,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주변의 압력에 의해서 그 중재자들의 권유에 의해서 협상 테이블에 오기는 오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제대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을 때 주변에 있는 다른 중재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또 그러한 협상 과정에 참여했을 경우에 중재자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그 협상 당사자 혹은 무력 분쟁의 당사자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열린 마음을 통한 협상에 임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인가와 관련된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잖아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학술적으로 많은 토론이 있었고, 근데 그 중에 그 내용 중에 몇 가지 이야기를 아주 축약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그 논의점 중에 하나는 중재자의 중립성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협상과 관련한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요. 이 학계의 여러 논의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접근법인데 그 두 가지 접근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그 협상이라는 것은, 아니 그 중재라는 것은 협상의 그 당사자들로 하여금 이 협상이 유용한 것이라는, 이 협상이 자신들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세스라는 것을 납득시킨다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이럴 때 이제 협상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포지션 중에 하나는 중립성입니다. 이건 뭐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나요? 내가 만약에 어떤 협상 당사자인데 어, 그 중재자 중재자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중재자가 왠지 나보다는 내 상대방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과연 그 협상 중재자를 제대로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립적인 중재자, 공정한 중재자라고 인정받지 못하면 사실은 이 설득 과정 전체가 심각하게 네거티브 방향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접근법은 협상 자체가 이러한 협상에서 외부의 개입이라는 것은 물론 중재를 이제 그러한 것을 설득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당사자들이 우리가 의도하는 협상의 방향대로 계속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이제 일종의 스포일러처럼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계속 거기에 끌려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때는 조금 더 강제적이고 또는 그 프레셔를 가미한 중재를 갖다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식의 그런 이제 그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특히 최근에 이제 그 90년대 후반부터 일어났던 여러 형태의 좀 더 비교적 더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한 중재가 이러한 사상을 사실 바탕으로 한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한 그 활동인데요. 여기서는 이러한 접근법에서는 사실 중재자가 중립적이면 좋긴 하겠지만 반드시 중립적인 중재자가 더 효과적인 그 협상을 추동한다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최근에 나온 이제 연구 그 자료가 있는데요. 이삭 스벤슨이라는 그 스웨덴 학자가 이제 발표한 책인데 이 연구를 보면 지금 7개 정도의 협상 과정을 아주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결국 이 7개의 케이스 스터디에서 드러난 결과를 봤을 때는 중립적인 중재자보다 비중립적인 좀 더 바이어스된 어떤 그 내부에 싸우고 있는 그 당사자들 중에서 어떤 한 편과 좀 더 가까운 것이 명백해 보이는 중재자가 참여했을 때 오히려 협상이 더 잘 될 가능성이 많더라는 걸 경험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 챕터에서 이 사람이 그러면 왜 그런가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던지고 그와 관련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가설을 갖다 제시하고 그 가설에 해당하는
경험적인 그런 증거 몇 가지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여주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크게 편향적인 중재자가 왜 중립적인 중재자보다 더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가?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향적인 중재자는 실제로 그 나라 안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순수하게 중립적인 중재자는 그 내부에 아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들의 커미트먼트도 이렇게 얕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금만 일이 잘 안 되면 그럼 나 손 뗄게. 이렇게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편향적인 중재자들은 오히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깊숙이 오랫동안 그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또 기회가 그만큼 더 많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이 그 협상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한 당사자에서는 적어도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그 정보를 갖다가 그 얻게 될 가능성이 중립적인 중재자에 비해서 훨씬 많다는 겁니다. 어떤 이제 그 협상에 참가한 그 중에서 자기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의 성격에 맞게 다른 참여자들에게 일종의 그 행동을 코디네이트 할 수 있는 여지들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세 번째는 이들이 지금 그 다른 중재자들 혹은 자기들과 자기가 직접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가 그 양보를 하도록 이끌어낼 추동할 수 있는 여지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해관계를 오랫동안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할 수 있는 그런 압박이라든가 또는 줄 수 있는 인센티브의 영역이 그만큼 더 많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어떤 당사자가 특히나 자기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당사자가 그 제대로 된 협상에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을 때 뭔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리버리지가 그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그 중재자가 반드시 중립적이지 않더라도 실제로 그 협상을 해보니까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 여지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기존의 협상과 관련된 많은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 이론들이 특히나 그 비즈니스를 하는 그 경영학 이런 데서 많이 개발됐던 이론들과는 꽤 상충적인 그런 그 연구 결과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중립성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그런 중립적인 그 중재자가 더 그 효과적인 그 협상을 추동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비중립적인 중재자가 거기에 더 주동할 수 있는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활발한 학술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떤 중재자가 조금 전에 지금 이런 편향적인 중재자가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을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그 중재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해관계 그리고 그 중재자가 그 분쟁의 당사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관계 또는 커미트먼트의 강도 이런 거와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중재자가 중립적이면서도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면 깊은 커미트먼트를 갖고 있다면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손쉽겠죠. 이렇게까지 열띤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이제 제가 그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그 캄보디아의 내전, 그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그 개입했던 외부의 그 국가들이 그리고 유엔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나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도표로 지금 그 표시해 본 건데요. 그 당시 이제 캄보디아 내전에서 그 참여했던 외부 그 중재자들의 위치를 보면 이제 이 세로축은 그 개입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낮은 수준의 그냥 그들이 모여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을 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경우 또는 외교적인 압력을 가하는 정도까지 커미트먼트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또는 군사적인 압박까지 행하는 정도 수준의 아주 강력한 중재를 행하는가 여부를 지금 Y축으로 표시를 했고요. X축 같은 경우는 그 중립성 여부입니다. 아주 이제 특정 그 내부 어떤 그
분쟁 당사자의 아주 편향되어 있는 경우와 점점 더 조금 더 중립적인 경우, 아주 철저하게 중립적인 경우, 이렇게 지금 정도의 그 아주 단순화시킨 도표로서 표시를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예외적인 경우는 유엔이 하나 있고요. 유엔은 비교적 꽤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평화의 주권까지 파견하는, 그래서 경제적인 그런 중재 그런 여러 가지 그 방법과 군사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는 정도로 이런 이제 그, 그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태국 같은 경우는 그 중립성과 관련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편향되어 있고, 실제로 그 개입의 정도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실제로 할 수 있는 개입의 그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경우가 있고요. 이 두 가지의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나면은 모든 그 참여했던 중재 당사자들이 이 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립적인데 아주 심각한 수준의 커미트먼트를 할 의사가 없는 중재자들이거나, 아니면 아주 편향돼 있고 그런데 아주 깊숙이 개입하는 외부 개입자들이거나, 그 두 가지 중 옵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 중간에 어중간하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유엔처럼 중립적이고 아주 고강도의 개입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일상에서 그 협상의 현장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중립적이고 낮은 수준의 커미트먼트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좀 편향적이고 높은 수준의 커미트먼트를 갖고 있는 두 개의 옵션밖에 없을 때, 아니면 그 중간쯤에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그 둘 다를 뭉뚱그린 그런 성격의 중재자가 있거나, 그런 경우밖에 없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중재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와 관련한 결국은 선택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 그 어떤 상황에서 효율적인 협상의 그 중재의 형태는 무엇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 거기와 관련해서 활발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은 문화적인 부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해요. 사실은 지금까지 소개드렸던, 그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던 여러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이번 시간에 소개드렸던 그런 학술적인 논쟁들은 각각의 내용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 서양적인 접근법, 그 협상과 중재에 대한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양적인 접근법의 그 뿌리에는 그 협상의 당사자가 이성적인 존재, rational actor라는 것을 그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협상의 당사자들이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어떤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현장에 갔을 때 자기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자기 목표를 이루기에 가장 적절한 방식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찾아냈다면 그 이해관계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서 자기 행동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감정의 문제라든가 또는 뭐 그런 문화적인 문제는 사실은 이 이론들 또는 토론의 내용에서 학술적인 논의의 그 과정에서 배제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문화적인 요건에서, 어떤 특정 문화적인 요건에서는 서구에 있는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표보다 더 중요한 다른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나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긴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일어난 특정 문제 때문에 감정이 다쳐가지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 평화학 또는 일반 사회과학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이론들 중에 이러한 rational actor에 대한 그런 기본 전제, 합리적인 행위자라는 이 전제에 대한 그걸 중심적으로 다른 것들을 다 이제 배제한 이론의 경우에는 현실에서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문화적인 다양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최대한 협상의 과정에, 중재의 과정에 좀 포함시켜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와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이 부건빌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파푸아 뉴기니에 이제 그 소속돼 있는 한 섬나라인데요. 그 나라에서 있었던 협상, 그리고 그 협상 중에서 특히 초반에 협상 초기에 있었던 뉴질랜드의 중재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그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협상이 어떤 맥락이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건빌이라는 그 지역은 특히 그 굴이 있죠. 코퍼가 많이 그 산출되는 광산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정부인 파푸아뉴기니 정부에서는 이 광물을 최대한 많이 개발을 해서 이제 경제 발전에 이제 활용하고 싶었고, 그래서 1960년대 정도부터 적극적으로 그 지역 광산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파푸아뉴기니 다른 지역에서 많은 젊은 인력들을 그 구리 광산으로 이제 공급하게 되죠. 문제는 이 부건빌이라는 이 지역에는 오랫동안 사실은 정부는 뭐 파푸아뉴기니 정부의 그 관장 하에 있었지만 그 지역 자체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거의 준독립적인 문화적인 그 문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이제 그 지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때 개발된 광산이라든가 그 개발 광산 개발을 위해서 이제 그 만들었던 여러 도로나 이런 그런 개발 과정에 있었던 인프라스트럭처가 기존의 그 지역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신성한 산을 파괴한다든가 또는 그런 문화적인 여러 가지 그런 프랙티스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양산했고, 또 특히나 엄청나게 많은 수의 새로운 외부 인력이 다른 지역에서 이 섬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지역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그런 프로토콜들을 다 파괴하게 되는, 무시하고 행동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개발로 인해서 그 많은 그 자기 가지고 있던 보유하고 있던 땅을 훼손당했던 그 지주들을 여기 지주라고 하는 굉장히 나쁘게 들리는데요. 그 땅을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그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정부에 대한 이런 그 반대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정부가 더 이상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1970년대부터 무력 집단으로 이렇게 조직화되고, 특히 그래서 1980년대에 그 섬 전체에 대대적인 부건빌 지역 전체에서 대대적인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99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협상에 물꼬를 트게 되고, 특히 이제 1997년부터 평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 외부의 다른 중재자들이 그 협상을 중재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실패를 해요. 그리고 그러한 실패의 과정을 겪다 보니까 부건빌과 이 파푸아뉴기니 당사자들이 조금 더 우리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리를 중재해 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종의 초빙된 외부 개입자가 뉴질랜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뉴질랜드 그 전부터 이미 그 지역에 여러 형태로 이렇게 그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리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뉴질랜드가 이제 여기에 개입하게 됐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98년 한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 뉴질랜드에서 총 4차례, 이제 크게는 3차례고요. 그 이제 그 뒤에 후반 작업까지 4차례 정도의 협상이 이제 그 당시에 그 부건빌 대표와 그 파푸아 뉴기니 정부 대표가 이제 뉴질랜드에 있는 크라이스처치 지역에 있는 번햄 그 군사 기지와 그 링컨 대학교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두 군데에서 협상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이야기를 제가 중심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 이제 그 뉴질랜드에서는 그 여러분 그 이야기를 자주 들어보실 기회가 없었을 텐데요. 뉴질랜드는 사실은 그 150년 전 정도에 그 유럽에서 온 그 백인들이 많은 이제 정착을 하면서 여러 형태로 지금까지 그 근대의 또는 현대의 정치 경제적인 그 구조들을 모두 다 확립을 시켰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거의 천여 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마오리라는 원주민들이 이미 이 지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새롭게 이주해 온 이 유럽 계통의 그 백인들과 원래 살고 있던 그 마오리 원주민 사이에 그런 문화적인 충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공존을 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오래된 화두였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 접어들면서 이 협상을 중재할 무렵만 됐을 무렵에 이미 뉴질랜드에서는 원주민들의 문화를 백인 문화 속과 그런 그 중심 하에서도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일반화되어 굉장히 상식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멜라네시아 지역인 파푸아 뉴기니 그리고 북언빌 사람들이 이제 협상을 하러 온다고 했을 때 그들의 문화를 좀 더 가까운 협상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게 이제 그 상식인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그러한 노력 중에 몇 가지를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은 협상을 시작할 때 초반에 그 세팅, 그 이제 초반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 뉴질랜드 정부와 그 당시 협상을 주도했던 그 중재를 주도했던 여러 당사자들이 그 이제 협의를 해서 마오리족 문화와 멜라네시아식의 그런 문화들을 혼용한 일종의 초반 그 세팅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포빌이라고 해서 이건 마오리식 환영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 당사자들이 처음 이제 비행기를 타고 크라이스처치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이들을 처음 맞이했던 것은 백인 그런 그 정부 대표가 아니라 그 크라이스처치 지역에 살고 있는 마오리 그 커뮤니티의 중심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오리 방식으로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들을 환영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나서는 공식적인 협상이 시작하기 전에 홍의라고 해서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마오리 여기 전통적인 인사 방식이 왜 이렇게 서로 반쯤 이렇게 어깨를 감싸 안고 악수를 하면서 코와 코를 맞대고 난 다음에 같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그래서 같은 공간에 살아있는 공유하고 있는 존재를 임을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인사법이 있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전체적인 그 마오리식의 환영 행사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여기에 도착하신 분들이 이게 영 낯선 백인들의 나라에 온 것이 아니라 뭔가 문화적인 커넥션이 있는 그런 곳에 왔구나라는 일종의 편안함을 느끼도록 의도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홍해 의식을 주도했던 이 마오리 그 원주민의 중심자께서 한 분 한 분에게 모셨던 한 사람 한 사람의 협상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왔느냐? 여기에 온 이유는 당신은 평화를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 전쟁을 위해서 왔느냐? 라고 하나하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빛을 맞추면서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는 그 대답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게 만듦으로써 자기들이 여기 왜 왔는가에 대한 목적을 한 번 더 되새기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베텔넛이라는 것은 한국어로 찾아보니까 빛낭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이제 멜라나시아 지역에서 많이 나는 일종의 열매입니다. 이게 일종의 그 과일인데 이걸 이제 이게 막 빠타 보면 이게 붉은색 이게 색깔이 나는데 이걸 이제 먹으면 이걸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껌처럼 혹은 이제 일종의 담배처럼 이렇게 씹는다고 해요. 계속 씹으면 이게 약간 긴장을 이렇게 이완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어, 그 열매인데요. 이게 이제 파푸아 뉴기니나 그 무관빌 지역에서는 일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기호식품으로 쓰는 거죠. 그랬더니 이거를 이제 뉴질랜드 그 협상 당사자들이 이걸 구해와 가지고요. 그 곳곳에 비치해 놓고 또 이제 이걸 씹으면 뱉어야 되잖아요. 그 침이 많이 나고 막 이러니까 그 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부담감 없이 그걸 뱉을 수 있도록 쓰레기통도 이게 막 갖다 놓는. 그래서 최대한 다른 나라에 와 있지만 자기 나라 자기가 원래 했던 그런 문화적인 방식을 고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유지를 많이 했다고 하고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여러 이제 몇 주씩 와서 지내게 되니까 도와주는 분들이 주변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뉴질랜드 그 군인들 중에서 그 도와주는 사람들을 선발을 했는데 그 선발의 기준 중에 하나가 멜라네시아식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미국이나 영국식의 영어를 너무 잘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각 지역마다 변형된 언어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멜라네시아식 그 피전 잉글리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거기에 배치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과 소통을 할 때도 최대한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편안함을 느끼도록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협상을 막상 이제 협상이 시작됐을 때는 좀더
이제 그 비전통적인 기존의 그런 비즈니스 섹터에서 만들어진 이론과는 좀 배치되는 그런 이 협상의 유형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라는 건데, 이건 이제 협상을 시작할 때 협상을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 사람들이 왜 본격적인 협상 또는 실질적인 그런 프랙티컬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쌓인 감정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너 왜 그랬어? 이때는 너희들이 그래서 우리 얼마나 많이 죽었는 줄 알아?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 겁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타라우시라는 이 멜라네시아식 일종의 대화 방식을 차용한 것도 이 두 개가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타라웃이라는 것은 최대한 감정들을 다 드러내게 함으로써, 다 쏟아내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대화의 끝에는 초연함을 찾는, 그래서 조금 더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사실은 지난 그 10여 년 동안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쌓인 감정이 많았겠어요. 그 협상을 할 때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뉴질랜드의 중재자들은 최대한 간섭을 안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그때 우리 지역에 폭탄을 터뜨려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은지 모른다. 이 뭐 이렇게 막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막 이렇게 하면서 감정을 하면 상대방도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때 있었던 감정들이 다 나오니까 또 그 사람 그쪽은 그쪽대로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엄청 험악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럴 때 거의 폭력을 쓰는 직전까지 가면 주변에 있던 이 치안 요원들이 개입해서 이 사람들 떼놓는 정도로 하지, 그 사람들의 그러한 감정을 쏟아내는 과정에 거의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라오 과정만 거의 이틀 넘게 계속 감정이 해소가 될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너무너무 격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중간에는 더 이상 진행되면 이게 너무 그 에너지의 소모도 크고 감정에 이 이제 고조되니까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을 주는데, 휴식 시간을 줄 때 이제 나와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이제 버스에 태우고 그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 주변에 있는 그런 관광지라든가 자연풍광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모시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모시고 가는 지역 중간에 꼭 이 뉴질랜드의 원주민 그 마오리 문화와 관련된 곳을 이렇게 모시고 갔다고 해요. 그 마라이라고 해서 마오리 원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그 일종의 우리로 치면 뭐랄까요? 동사무소랄까? 마을 회관이랄까요? 그렇게 다 같이 모이는. 그런데 이제 마을 회관 정도의 보다 훨씬 더 깊은 또 그런 스피리추한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모시고 가서 평화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오리의 접근법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도 하고, 항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이랑 좀 다른 건데요. 항이라고 해서 그 마오리식의 공통적으로 밥을 같이 음식을 해먹는 그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또 그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지역을 다니면서 꼭 그 정부 대표와 그, 그 부건빌 대표들이 옆에 앉아서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서로 간에 어쨌든 대화를 할 수밖에 없게끔 이 시간을 계속 만들었다고 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실은 그러한 기존에 있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rational human, rational actor라는 assumption, 그 기본 전제랑을 바탕으로 한 이론이랑은 배치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이론들에서는 협상에서 가급적 감정을 배제하라고 계속 많이 가르치고, 오히려 시간 데드라인을 정해놓는 것이 협상을 효과적인 협상을 이끄는 데 더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협상을 대화를 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에 대한 비공식 접촉을 굉장히 신중하게 또 그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기존의 이론들에서는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모델들이 이렇게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협상이 얼마나 성공적인 협상에 기여를 했나를 측정하는 것은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뉴질랜드가 중재자로 이렇게 초대가 됐던 것은 이 초기에 처음에 협상을 시작할 때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리고 아젠다를 충분히 서로 토론하는 과정까지의 중재자였고, 그 다음에는 이게 호주가 중심이 돼서 또 그 마무리를 짓는 협상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전체 프로세스에서 이게 얼마나 효과를 가져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나중에 이 회고록, 이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회고록을 이렇게 보면 이 시기에 이러한 문화적인 요인 또는 그런 멜라네시아적인 그런 요소를 가미한 협상 방식이 이분들에게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 탈냉전 이후에 있었던 여러 협상 그리고 그 협상을 돕기 위한 중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러한 요인들이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중장기적인 협상의 그런 효과를 생각한다면 이 더욱더 이게 좀 그 각각의 협상이 일어나는 그 장소, 그 지역 사회의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한 번쯤 이렇게 깊이 고찰해 볼 만한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소개드렸습니다. 자, 이 2시간 동안 그 평화 협상 그리고 그 중재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그 큰 맥락에서 이러한 프로세스는 모두 다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 또는 서로 다른 인식을 조정함으로써 어쨌든 전쟁을 멈추고 또 가급적이면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